아주 훌륭한 발표자와 이제 토론자를 이제 모셨는데, 장혜지 선생님의 존재의 죄 거부하기와 모성적 대타자 탓기라는 논문을 들어보면서 한용운 시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도 없는데 말주변도 없어서 어떻게 할지 참 암담합니다. 발표문 61페이지부터 제 글이 실려 있는데 글을 보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는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이 하나운이 과연 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논의가 없잖아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이분의 그 출생이 이 본인 스스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19년생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20년생으로 된 곳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그 이분이 이제 그 이리 농림을 나오셨는데 거기 학적부가 발견되었는데 그 학적부에는 또 21년생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실제로 태어난 것은 사실은 20년인데 기미독립 만세운동과 관련되고 싶으니까 이제 19년에 태어났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단 상황이고, 이북에서의 고족과 또 남한에서 이제 와서 가오적을 만들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다루었을 수도 있고 또 내년에 다루어질 수도 있었지만 올해 그냥 제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발표문에서 가장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훈이라는 그 시인이 과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전문적인 작가였는가, 이것을 따져봤을 때 사실은 이분의 그 작품은 여러 권의 시집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작품 수가 많지 않고, 또 하나원 시초에 실린 시들부터 해서 마지막 정본 하나원 시집까지 계속 앞에 실렸던 시들을 계속 반복해서 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시인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시집 낼 때 앞에 시집에 좋은 작품이 있다고 그것을 다시 실을 만큼 염치가 있지는 않은데, 이분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앞에 시집에 있던 그 작품들을 그대로 그 두 번째 또 뭐 전집, 뭐 선집 뭐 이렇게 하면서 앞에 작품들을 계속 반복해서 싣고 있다. 이것은 어찌 보게 되면은 이분이 이 전문적인 시인으로서의 어떤 자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놓고 볼 때 하나원 씨를 좀 더 달리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이제 그 이분이 쓰신 나의 슬픈 반생기라는 책이 있는데 자전적 소설이라고 이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전기라기보다는 소설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러나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실제 삶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자전적 소설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나의 슬픈 반생기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성격을 저는 그 반권력, 반체제적 기질, 존재의 죄를 거부하는 태도, 그다음에 모성적 대타자를 잃은 고독, 뭐 이런 데서 이제 특징을 찾고 싶은데, 이런 특징들이 되게 이제 이분의 그 시에도 관철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연구사도 다시 사실은 다 살펴봐야 하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64페이지 시적 영향 관계인데, 이제 제가 이 하나원에게 접근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하나원이 전문적인 시인이라기보다는 그분이 사셨던 그 당대가 상당히 애틋한 시대였고 참 살기 어려웠던 시대였고, 더구나 이제 이분은 한센병자였고 또 이북에서 월남한 분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연히 이제 시로 살 수 있고, 또 시를 계속 쓰게 되면은 남한 사회에서
설 자리가 생긴다. 작가로서의 설 자리가 생긴다. 또는 출판 문학에서 버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는 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적 영향 관계에서는 이것은 이제 제가 뭐 새롭게 언급한 것이라기보다는 호조 타미오의 영향은 신천지의 그 하나원이 소개될 때 이병철 선생이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병철 선생이 설명한 것과는 약간 또 다른 맥락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호조 타미오의 영향을 받습니다. 호조 타미오도 역시 한센병 환자였고 일본에서 아주 잠깐 반짝했다가 이제 돌아가신 그런 분인데 이분의 이제 문학 작품을 하나원이 봤다고 생각하고 이병철 선생도 그 호조 타미오를 읽었을 정도로 이제 호조 타미오를 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쪽에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김소월의 영향인데 황금찬 선생이 20여 년 좀 전에 낸 어떤 스필집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원의 고스톱이라는 그 작품이 사실은 하나원의 작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제 본인 스스로 발견한 게 아니라 조현현 선생에게 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미 있었던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미 조현현 선생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원 선생 당대 때부터 하나원 선생은 그 독창성이 있는 근대 시인으로서 주류 문단에서 그 취급받지 못했다는 쪽에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 독자들은 그분의 이제 기구한 삶이라든지 이력 이런 또 특이한 병 뭐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분이 이제 주류 문단에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요인으로서 김소월이라든지 뭐 이용학이라든지 오장환이라든지 이 호조 타미오라든지 또 개구리는 쿠사노 신페이 쪽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쪽에 이제 그 영향 같은 것들이 무시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저의 관점은 어떤 것이냐면은 해서 이 사람은 표절자다라기보다 그런 것들을 뭐 의도적으로 책을 펼쳐놓고 막 내가 베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사실은 이북에서 책상을 하셨어요. 책을 중고서점 형식이고 또 책을 유통했고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많은 책들을 보셨고 그것이 이제 그 잔상에 남아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쓰신 거라고 의도적으로 표절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 자기 심경에 비추어서 선배 시인들의 작품을 이제 쓴 게 아닌가. 이게 사실은 등단제도를 제대로 밟았다면 사실은 습작기에 머물러야 할 것들이 하나원 시초에 실려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3장은 하나원 시초의 세계를 설명한 것인데, 되게 이제 이분 시의 특성을 한센병으로 규정을 합니다만은, 한센병이 어떻다는 것이지? 하면은, 천형의식이지. 천형의식이라는 건 뭐지? 하면, 하늘에서 벌을 내렸다는 거지, 뭐야? 이렇게 이제 하고 많은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한센병자의 시적 특질이라는 게 뭔가 했을 때, 제가 이제 가장 중요시하고 싶은 지점은, 가령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이 법규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처벌을 받습니다. 그것을 행위에 대한 단죄라고 한다면은 이분은 이제 자기가 딱히 한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당신은 저기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내 존재 자체가 한센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우리 사회 바깥으로 나가야 해.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쪽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이 이제 하나원 씨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러한 것들을, 육체적인 언어로 얘기하려고 했다. 이제 그게 그로테스크인데, 그냥 뭐 손발이, 이게 상당히 대중적으로 알려진 그 하나원 씨의 특징입니다만은, 그런 신체 절단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쪽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상당히 그 자의식이 강한 분이고 그것은 이제 병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멈춰 있을 때 그 사회에서 받은 냉대, 특히 이제 또 여성들의 그 외면, 또 야멸친 시선 이런 것을 못 견뎌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배척받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모든 그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것들을 잊기 위해서는 가는 수밖에 없다. 영어로 go에 해당되는 갈 수밖에 없다는 쪽에서 이 하나원 시초에 가장 많이 쓰인 동사를 찾자면
가다라는 동사가 아닌가 하는 쪽에서 이제 그 특징을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4장은 보리필입니다. 이 3장과 4장 사이에 사실 정우택 교수님이 그 아주 찬찬히 밝히셨습니다만은, 하나원 시집 사건, 이게 그 필화 사건이 일어나는데, 가령 이제 그 하나원 시초의 첫 번째 판, 47년 판이 사실은 저기 그 표지도 시뻘건 황토길로 되어 있고, 또 넘기는 것도 그 왼쪽부터 보게 되어 있어서, 이거 그 공산당 책 아니냐, 또 하나원이라는 사람을 그 문단에서 본 적이 없는데, 가령 그 편저가 이병철로 되어 있고, 이병철은 다 알다시피 이 남로당이고 또 월북한 사람이고 하니까 이제 하나운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짜다, 유령이다, 유령신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병철이 한 것이고, 이 안에 내용은 상당히 데모라는 시도 들어있지만은 상당히 그 불온하다 하는 쪽의 이제 이야기들이 국회 그 대정부 질문에서도 나온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운 사건의 피해자로 생각하기 쉽고, 이제 핍박받았다고 이제 그 상상하기 쉬우나, 과연 그런가 했을 때, 물론 반공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그 시대를 좌우하긴 했으나, 사실은 하나원 개인으로 봐서는 그 사건이 그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가령 하나원이 그 사건으로 당국에 잡혀가서 고초를 겪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번지기 전에 신원이 확인되었고, 사실은 그 시집을 냈던 최영애 선생의 아버지도 사실은 미군정에서 일하신 그 최연배 선생이고, 또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원이 딱히 걸려 들어갈 그런 면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원 보증을 박거영이라는 분이 이제 했는데, 이 보리피리를 얘기할 때는 이제 박거영을 빼놓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되게 이제 그 이병철이 중요하다고 이제 인식되어 왔으나, 하나원 씨를 이해하려면 오히려 박거영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박거영은 이제 하나원과 고향이 비슷하고, 하나원 스스로가 이제 자기가 저기 그 홍철영 인근에서도 근무한, 자기가 공무원인데 근무하기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사실은 박거영과 고향이 비슷한 데다가, 또 박거영의 시를 읽고 이제 박거영이 좋다고 얘기도 해줬고, 박거영이 신원 보증을 해주면서 그 박거영이 인간사라는 출판사를 경영했는데, 이분의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들이 모두 이제 그 박거영이 경영했던 인간사에서 나옵니다. 이 박거영이 상당히 문제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상해에서 그 신문을 내기도 했고요. 등단도 사실은 30년대 초에 그 등단 개념이 약간 박귀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기 어렸을 때부터 신문에 글을 실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고참이고, 또 전쟁기에도 이제 시집을 냈는 분이고,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대여섯 권은 되는 것 같은데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시집을 냈던 분입니다. 저도 시를 읽어보긴 했는데 난삽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발언이, 김유동 선생께서 본인의 그 인생을 돌아보는 글에서 이 박거영을 기인이라고 표현하면서 박거영과 하나원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박거영과 하나원이 이제 그 인세 문제로 갈등을 겪고 갈리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박거영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느냐면은, 보리필이도 아니 사실 내가 다 써줬는데 그 하나원이 그 은혜도 모르고 저기 원고료 정산 안 해준다고 한다 하는 쪽에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김기동 선생이 그 증언을 하고 계신데, 이 맥락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과연 진짜 이 박거영이 조금 써줬다는 얘기가 맞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것은 과연 그 문인들이 술 먹고 하는 그냥 평범한 허풍인지, 그것을 입증할 길은 상당히 어려우나, 보리피리를 읽어보면 하나원 시초의 세계와 상당히 멀리 와 있다. 그리고
그 당대 그 문협 정통파에서 추구했던 순수문학론적인 세계관, 자연관에 근접해 있다. 동일성으로서의 자연관에 근접해 있다 하는 쪽에 이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고, 국토 편력이라든지 이런 시를 보게 되면 한편의 시 안에 앞부분에서는 자연에 대한 그 동일성의 입장에서 자연을 노래하다가 뒷부분에 가면 느티나무 밑에 우리 동네 느티나무 밑에 어르신들이 항상 같이 있었는데 나는 그 느티나무 그늘에 못 오게 했다는 쪽인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뜬금없어요. 앞부분에는 동일성 얘기를 하다가 뒷부분에는 느티나무의 그 그늘에서 배척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쩌면은 사실은 이 박거영이 이 전부 만져주진 않았겠지만은 약간 손을 댔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거영이 하나원이 상당히 많이 팔리니까 이것을 해설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하나원 시집 자기 출판사에서 냈던 그 책에다가 밑에다가 그냥 해설만 몇 마디 써가지고 그 해설이 얼마큼 정치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걸 팔아요. 근데 그것도 많이 팔립니다. 계속 팔려서 사실은 60년대는 이제 오후 세션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60년대는 오히려 그 시의 시대보다는 산문의 시대이고 어찌 보게 되면 철학자들이 쓴 그 에세이류들이 더 많이 팔리던 시대인데 60년대 베스트셀러가 됐던 시집이 사실은 미당의 시집하고 이 하나원의 시집 정도가 아니었는가 이제 할 정도로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저희 대학교 제가 대학 때 배웠던 은사님이 61학번이신데 그 대학의 그 문해서클에 하나원을 불러서 올탄 선생이랑 같이 그 사진도 찍고 술도 마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이 올탄이 하나원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60년대는 같이 술도 마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베스트셀러였다는 쪽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4번 항목의 보리피리 쪽의 내용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거의 전부예요. 70페이지 보시면은 인간사에서 낸 책 중에 하나원 시전집이 있는데 56년에 이 시전집 끝에는 이영자라는 그 일반 고등학생이 이 하나원 시에 대해서 설명한 대목이 나옵니다. 70페이지 각주 23번에 해당되는 인용문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의 글을 실었어요. 또 황토길의 끝부분에 가게 되면은 황토길은 이제 저기 해설서인데 신흥출판사에서 나온 그 50년대 자기서사 시리즈 중에 하나죠. 그 황토끼리 뒷면 엔딩 쪽에도 보게 되면은 자기가 한테 페네터 받은 이야기를 갖다 많이 쓰고 있고 또 그것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의 출판 문화와 관계해서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71페이지, 72페이지에 국토 편력을 국토 순례라고 쓰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로 넘어가면 보리필 이후에 이제 이분의 행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그 박거영과 갈리게 되면서 사실상 그 시의 길에서 약간 좀 멀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거영이 이 중간에 매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이 그 주류문단이랑 이어질 수 있었는데 박거영이 이과 관계가 어긋나면서 60년대에는 오히려 물론 60년대에도 시를 조금 쓰긴 씁니다. 정본 하나원 시집에도 사실은 그 좋은 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영가 같은 시도 상당히 좋은데 사실은 그 시는 이양성이랑 같이 냈던 그 시화집에 이미 제목은 다르지만 실려 있는 시이고 60년대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고 사실은 주력은 수필 쪽으로 넘어가고 그 수필 쪽을 그 지탱해 주는 것은 그 인맥이죠. 그 사회적 네트워크가 공론이라는 동인이 있는데 이 공론이라는 동인을 통해서 수필에 오히려 더 역점을 두었다 하는 쪽에 이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동인지에 실려 있는 글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아주 깊이 있는 그 인생 경험을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하여튼 그 보통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사회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는 뭐랄까 자기가 체감한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그 성실하게 쓰려고 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이루고 있는 길은 휴머니즘 쪽이라는 쪽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휴머니즘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일 텐데, 사실은 이분의 시에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을 모두 다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얘기인 것 같다는 쪽에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페이퍼에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았는데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75페이지 가면은 문학사적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읽고도 문학사적인 위치가 잘 떠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 약간 그 창피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에, 문학사적인 위치를 자리매김하기에는 그 하나운이 이 아주 시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중요한 시이냐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렇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맥락은 시가 뭐 아주 특별하다, 좋다, 개성적이다 이런 것보담도 어찌됐든지 월남민으로서, 또 한센병을 가지고 있는 월남민으로서 남한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많은 월남민들이 발버둥을 쳤는데, 이분은 이제 그 중에서도 문학계 출판계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 애를 썼던 분이고, 문인들이 이분을 나름대로는 그 살리려고 했던, 다는 아니지만 살리려고 했던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의 이제 그 호의 덕분으로 문단에 들어와서 어찌됐든지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 노력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노력의 이면에는 이제 그 1900 해방공간과 전후라고 하는 그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결코 할 수 없는 그 애틋한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그 애틋한 시대에서 하나의 전형으로서, 월남인의 전형으로서 이분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는 재미있게 봐야 할 지점이고, 또 출판 문화와 관련해서 이 당대 그 시집들이 이 유행하고 흥행하게 되는 그 루트,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당대는 그 일반 독자들의 글이 이 시집에 실린다든지 산문집에 실린다든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좀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당대의 그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한 것을 이제 좀 보는 데는 하나원이 의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장희진 선생님, 저도 마지막 하나원을 지금 들으면서 문학사적 위치, 이걸 어떻게 이제 규정을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일탈 혹은 이제 차별, 차이, 밖으로 이제 나와 있는 한 시인이 되려는, 혹은 시인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을 결국 당대 어떤 문학사적인 맥락, 어떤 사회사적인 맥락, 경제사적인 맥락이 어떻게 이제 작용하는가, 그런 부분도 아주 흥미롭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발표가 하나원 시인한테, 고 하나원 시인한테 행운일까 혹은 불운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문득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원 전집도 이제 편찬한 경험이 있고, 또 하나원 시에 대해서 이제 아주 우수한 논문을 작성하신 경험이 있는 김신정 선생님께 고 장희진 선생님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김신정입니다. 제가 썼던 논문은, 하나온 논문은 사실 우수한 논문은 아니었고, 박사과정 때 강의 중에 이제 학생으로서 발표를 해야 했던 그런 글을 굉장히 오래전에 썼는데, 그 글을 계기로 해서 인천문화재단에서 하나온에 관한 자료, 그러니까 자필 자료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를 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이제 그 자료를 이제 다 보게 되는 그런 행운을 얻었었고요. 그때도 그게 벌써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하나오늘 한번 다시 써야겠구나, 이 자료도 다시 발굴이 됐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요, 다른 과제들을 하느라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장희진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발표를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대단히 실증적이고 또 상세하고, 또 지금까지 연구에서 미처 주의 깊게 보지 못했던 중층적인 맥락들을 다 짚어주셔서 저 역시 하나의 문학을 다시 살펴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론의 제의를 받았던 것은 1월 중순 정도였고요. 그때는 한국에서 코로나에 관한 이야기가 되지 않았던 때였고, 선생님이 발표문을 굉장히 일찍 보내주셔서 4월 달쯤에 받았는데, 그때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아마 막 끝나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토론문을 제가 좀 늦게 보내드렸는데 토론문을 보내고 나서 다시 이제 이 자리를 좀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토론자로서 조금 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한센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원 문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은 오늘도 많이 얘기가 되었지만 한센병 환자다, 한센병 문학이다. 근데 정작 제가 이제 한센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단히 찾아봤지만 이게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감염병의 하나이더라고요. 그리고 인류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병을 알아왔는데 이미 기원전부터 이 병을 알았었는데 뭔지 잘 몰랐고 서기 600년에 병으로서 발견이 됐고 이 균이 발견된 거는 이제 19세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코로나를 이겨내자, 극복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한센병은 인류가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왔지만 지금은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극복이 돼서 10,000명 중에 1명꼴로만 이제는 발병이 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한센병 환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정말 천형, 하늘의 벌을 받았다. 이게 무슨 죄인가? 난 너무 불우한 시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가 한센병이라는 의학 용어를 쓴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제가 연구를 할 때도 나병, 나환자라는 그런 말을 썼었고 사실은 더 이제 문둥이 시인이라는 그런 혐오의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폭넓은 시각으로서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운이 이 감염병 환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낙인과 배제와 차별과 차이, 격리, 냉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일찍 예, 겪어서 그것들을 사회적인 문제를 겪고 그것을 이제 작품으로 형상화했던 그런 시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이 감염병 시대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희진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공감하고 동의를 하고 제가 이제 질문을 5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말씀하시면서 답변을 하신 내용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 같이 또 한번 짚어본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가장 기대를 하는 것은 가장 일찍 끝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제 지금까지 하나온 연구를 보면은 한쪽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제 한센병이라는 특수성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왔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월남민으로서의 타자성과 전후 국민국가 담론의 맥락 이런 것을 좀 더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전자의 한센병이라는 것에 이제 조금 더 강조하게 되면은 한센병 환자니까 한센병 문학이다 이렇게 쉽게 이름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이제 월남민으로서의 처지를 강조하게 되면 그 전후의 반공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맥락 속으로 쉽게 이제 하나운의 문학을 환원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어떤 그런 그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 2가지 편향을 다 경계를 하면서 하나원 문학의 전체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이 지금의 위치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저 역시 이제 거기에 그러한 문제의식이 대단히 타당하고 중요하다고 보고 이제 동의를 하면서 근데 선생님 그래서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 월남민으로서의 타자성과 그 한국 사회에서 그것이 갖는 어떤 그 복잡한 맥락 이런 것을 조금 더 밝혀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이제 월남민과 이제 한센병 2개의 타자적인 조건이 겹쳐 있는 것이죠. 하나도 어려운데 이제 2개의 타자적인 조건이 서로 이제 이 하나원 문학의 형성 과정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또 어떻게 결합이 되고 또 맞물리고 또 때로는 분리되고 또 때로는 이제 충돌하면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 관계와 맥락을 조금 더 말씀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또 발표문을 들으니까 선생님께서 그러한 문제의식이 밑바닥에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의 생각은 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이제 순서를 조금 바꿔서 3번째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선생님의 발제문을 들으면서 하나원 문학의 본령은
한센병자로서 날 것 그대로의 육성과 그리고 존재의 죄를 거부하는 신체의 언어 이렇게 집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렇게 본다면은 좀뭐 계속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원 문학의 분량이 가장 잘 드러난 시집은 첫 시집인 하나원 시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의 제목인 존재의 죄 거부하기와 모성적 대타자 찾기라는 그런 주제가 뚜렷하게 형상화된 시집도 하나원 시초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하나원 시초를 그의 문학의 본령으로 볼 수 있을지 만약 그렇다면 보리트리와 그 밖의 시집은 어떤 의미와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자기서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이제 인천문화재단에서 수집했던 그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된다. 자료가 아주 많은데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검증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대로 다 묻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하나훈이 자작시 해설도 남겼고 자전 해설도 남겼고 굉장히 많은 자기 서사를 남겼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하나훈 문학 연구에서 그래서 뭐 체험의 기록이나 시인의 삶의 가치관을 이제 피력하는 중요한 그런 기록물이다라는 그런 의의도 있지만 자기 서사를 통해서 자기 삶을 변호하고 또 위증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위증도 하고 그리고 독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비평가들이 그러니까 하나원 문학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해석을 이렇게 고정시키고 스스로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지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50년대, 60년대 문단의 또 특징, 특히 50년대 문단의 특징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원만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주류적인 위치에 있었던 많은 시인들이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단순히 사실의 기록으로만 보는 것은 조심스럽다라는 표현도 하셨고 또 나의 슬픈 반생기에 드러난 그런 중요한 특질들이 다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 이 하나훈의 자기 서사를 문학 연구에 어떻게 참조해서 그의 문학의 특질을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이 출판 환경과 독서 문화, 당시에 50년대, 60년대 출판 환경과 독서 문화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면서 하나원 문학을 이제 제대로 보고 평가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학사적으로 하나원을 위치시키려고 하면 참 어렵다. 그런데 이제 베스트셀러라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하나원 문학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그 당대의 맥락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훈이 처음부터 이제 시를 팔았죠. 직접 들고 다니면서 팔면서 문인사회에 등장했고 그리고 이 팔았던 행위 덕분에 시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는 굉장히 어려웠던 아까 이제 애틋한 시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 시대에 시를 잘 팔았던 시인이고 그 시를 어떻게 팔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았던 시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의 행위와 문학적인 특성이 당시의 출판 환경과 독서 문화와 맞물리면서 그를 인기 작가, 베스트셀러로 부상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베스트셀러라는 관점에서 하나원 문학을 본다면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문학사적으로 하나원을 이야기를 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맨 처음 썼던 글이 대학원에서 발표했던 글인데 그 강의의 제목이 1950년대 문학 연구였거든요. 근데 1950년대 문학 연구 안에서 그런 그 주제 안에서 하나원을 연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소수자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원을 위치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뭐 한센병 문학, 월남민 문학, 예를 들면 뭐 최근 요즘 같은 이주 노동자 문학 이제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의 소수자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고유하고 개별적인 특징을 따라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의 또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근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수자적인 목소리와 정체성에 대한 확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한국 사회와 문학사의 맥락에서 조금 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그런 의미를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것도 선생님이 염두에 두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가 아까 방현석 선생님도 처음 그 총론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단순한 소수자성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메커니즘을 폭로하는 지점이 있었다라고
굉장히 소중한 지점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과 연관 지어서 만약 하나운을 소수자 문학으로 문학사에서 우치시킬 수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신영 선생님은 제가 어릴 때 공부할 때부터 상당히 존경했던 선배님이십니다만은, 오늘 아마 상당히 친절하게 논문을 읽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앉아 있다는 게 상당히 영광스럽습니다. 예, 5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제 이것은 진짜로 뭐 궁금하다기보다 오히려 이 5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답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원에 대해서 저보다 일찍 또 저보다 더 많은 자료를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 답변을 길게 드리는 것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외부로 이제 이 발표 대회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향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을 간략하게 한 가지씩만 답변하겠습니다. 1번 항목에 대해서는 최근 이제 무게가 한센병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월남민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2014년, 15년 그 무렵부터 이제 포커스가 이렇게 옮겨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센병자라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게 이제 더 본질이고, 오히려 월남민으로서의 정체성은 그 하위에 둬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한센병은 그야말로 제가 어렸을 때도 한센병 하면 무서워했거든요. 저는 이제 고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고흥과 소록도가 상당히 가까우니까 한센병이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것은 이제 아무도 좋아해주지 않아요. 한센병자라고 하면. 절대적인 바깥에 있는 존재죠. 반면에 월남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월남민 60년대 문인 분포를 보게 되면요. 소설가 중에 우리가 이제 지금도 계속 읽고 있는, 지금에 와서 고전이라고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많은 작품들 중에 이북 출신 작가들이 쓴 작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60년대 문인 분포를 따져보게 되면 월남 문인들이 상당히 많다. 이 점을 강조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월남인이라는 그 태그는 사실은 그렇게 월남인 타자, 섣발 따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월남인이 나름대로의 그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미 60년대에는 형성하게 되고 50년대에도 그 월남인들끼리 공조하는 맥락이 상당히 있어요. 오히려 이북에서 당한 그 서름 때문에 월남에서 더 잘 뭉칠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 단체를 형성하고 있었고, 이분들이 한편으로는 완전히 파시즘으로 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각자 도생하면서 무슨 이념이냐, 이념보다는 밀가루가 더 중요해,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밀가루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소시민이라는 소설에서 보게 되면 소시민이 건드리는 것은 전향 문제도 들어있습니다만은, 이념이 뭐가 중요해? 사실은 본질은 밀가루가 다 결정하고 이념은 나중에 문제라는 것이 소시민에 나오는데, 밀가루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월남인의 태그보다는 한센병자로서의 태그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질문지의 3번째 문제인데, 보리필이, 본질적으로는 하나원 시초가 중요한 시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원식 선생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보리필이의 작품의 수준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수월하다고 이제 얘기할 수 없고, 상당히 인골적 같은 그런 작품들은 상당히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최일수 선생 같은 분은 이제 인골적 같은 작품이 오히려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짜임새가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보리필 이후에 하나원 시집들의 의의는 뭔가 했을 때, 결국은 어쨌든지 이 최초의 시를 쓰게 된 동기가 먹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은 남한에서 설 자리를 가지려면 계속 시를 쓸 수밖에 없고 출판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가 출판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장사를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출판사도 차린 게 아닌가. 무형문화사 같은 것들이 그런 경향입니다. 세 번째 쪽에 자기서 사료 이야기를 하셨는데, 되게 이제 그 연구자들이 50년대 자기서 사료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반공 이데올로기랑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를 설명하려고 했다 하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40년대에도 자기서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고,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돌아온 아까 방현석 선생님께서 총론에서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은, 그야말로 그 나라 만드는 그 주체로서의 그 인텔리가 없던 시대에 학병이 그 주체가 됐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서 사료가 50년대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주로 만들 어떤 글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또 되게 이제 요즘에 연구들의 그 논점은 뭐냐면은, 그 자기 서사를 쓰는 작가들이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것으로는 불충분한 것이, 사실은 이런 글들을 써서, 누가 봤느냐.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자기 서사가 유지가 될 텐데, 결국은 보는 사람은 왜 봤느냐 했을 때, 전쟁을 이렇게 그 경험해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자기가 겪었던 그 삶이, 사실은 옆에서 누가 막 죽어가는데 자기는 살아남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삶도 사실은 뭐 아주 버라이어티하고 뭐 내가 뭐 저기 이승만이랑 악수도 해보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어찌됐든지 나도 애틋한 삶을 살아왔고 그 힘든 역경을 겪어왔기 때문에 내 인생의 그 가치를 얘기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고, 이 자기소설 쓴 분 말고도 또 그런 글들을 보고 이게 노벨상 받은 그런 작품보다도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자기서사료가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쪽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출판 문화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제가 알고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더 진행할 수 있도록 예를 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자 문학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수자 문학이 꼭 보편성을 지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성이 없더라도 소수자들의 그 의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하나원이 한센병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쓴 문학은 존중받아야 해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분의 그 시가 아주 수월해서 뭐 미당이랑 견줘도 전혀 손색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 당대에 유명했던 잘 쓰는 시인들에 비해서는 그 작품의 그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그 힘겨운 시대를 살아왔던 또 그 한센병을 앓고 있으면서 또 자기 고향에서 뿌리 뽑혀진 존재로서 이제 그 이남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정도의 그 시를 가지고 이제 그 남한에서 버티려고 했던 그런 애씀 자체, 또 이렇게 이제 시인으로서 이 활동을 하고 출판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당신 그 한센병자들을 대표해서 뭔가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한센병자의 대표성을 띠면서 뭔가 이제 사회사업 쪽을 좀 해보려고 했던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그 함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문학사적으로 이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제 페이퍼가 그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데, 추후에 연구를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그 지금 하나, 둘, 셋, 네 곡째 이제 그 토론과 이제 발표가 끝났죠. 지금 하나원 시인에 대한 연구 이후의 평가에서도 이제 오늘 이 발표와 토론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을 이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인된 자 혹은 시인된 그런 것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문제, 또 당대 어떤 사회사적, 어떤 문화사적 그런 맥락 같은 것들도 어떤 식으로 간섭해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어쨌든 한나온 시인에 대해서 또 새로운 어떤 면모, 또 새로운 어떤 평가의 어떤 문제들을 제기해 주신 우리 장혜지 선생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김신정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장장 3시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오후 세션이 2시 반부터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약 1시간 정도의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점심도 드시고 2시 반 또 와서 오후 세션을 갖다가 재밌게 또 의미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리 알려드릴 점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따로 점심 제공이랄지 뭐 그런 것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